한국인은 몸보신이라 믿었는데 유럽 의사들이 가장 먼저 버리라는 음식.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냉장고 안에 며칠째 데워 드시는 진한 국물 한 솥 들어있지 않으신가요? 평생 보약이라 믿어온 그 뽀얀 국물. 그런데 유럽의 한 의사가 그러더군요. 한국인이 가장 먼저 식탁에서 치워야 할 음식이라고요. 저는 그 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보약인 줄 알았던 음식이 독이었다니. 도대체 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외국 사람들은 기겁하며 버리는 걸까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왜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걸까요? 그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식품회사에서 45년을 일한 제가 65에야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오늘 저녁 밥상이 분명 달라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건강과 큰 복으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꼭 눌러주세요. 챕터 1. 몸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의 충격적인 반전. 저는 평생 부엌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그랬고 그 위에 외할머니도 그랬죠. 가마솥에 사고를 넣고 반나절을 고아내면 뽀얗게 우러난 그 국물이 곧 보약이라 믿었습니다. 진하게 끓일수록 정성이라 여겼어요. 기름이 동동 뜬 곰탕 한 그릇이면 앓던 사람도 거뜬히 일어난다고 했죠. 조리고 또 조린 갈비찜, 자작하게 끓인 조림, 고기 기름이 흥건히 밴 찌개. 그게 우리 집 밥상의 자랑이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진한 국 한 그릇부터 올렸어요. 명절이면 저는 새벽 4시부터 솥을 올렸습니다. 식구들이 국물을 후루룩 들이켜며 시원하다 할 때 그 소리가 그렇게 뿌듯했어요. 몸에 좋은 걸 먹인다는 자부심이었죠. 국그릇 바닥까지 비워진 걸 보면 그날 하루가 다 채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텃밭일을 마치고 흙 묻은 손을 씻고 들어와 텔레비전을 켰는데 한 외국 의사가 한국 음식을 두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 진한 국물이야말로 가장 먼저 식탁에서 치워야 할 음식이라고요. 저는 들고 있던 행주를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보약인 줄 알았던 음식이 독이라니. 평생 옳다고 믿어온 것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정성껏 독을 먹여온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손끝이 다 떨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저는 그날부터 이 의문을 도무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상은 차마 평소처럼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도 선뜻 숟가락이 가지 않았어요. 늘 자랑이던 그 진한 국물이 그날따라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챕터 2. 유럽 사람들이 기겁하는 이유. 그 외국 의사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두고 곰곰이 따져봤어요. 밥을 짓다가도 텃밭에서 호미질을 하다가도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서양 사람들은 우리 국물을 그렇게까지 무서워하는 걸까? 알고 보니 유럽에서는 포화지방을 아주 경계한다고 합니다. 동물성 기름을 많이 먹는 것을 위험한 습관으로 본다는 거죠. 특히 그들이 기겁하는 장면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식은 국물 위에 허옇게 굳은 그 지방층이었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곰탕을 끓여 하룻밤 식혀두면 표면에 하얀 기름이 막처럼 단단히 굳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 오히려 진하게 잘 우러났구나 하고 흐뭇해했습니다. 그 막이 두꺼울수록 잘 끓인 거라고, 깊은 맛의 증거라고 여겼죠. 그런데 그들 눈에는 그 하얀 막이 위험 신호로 보인다는 겁니다. 한 방송에서 프랑스 영양학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굳은 기름을 매일 떠먹는다니 도무지 상상하기 어렵다고요.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떠먹는 바로 그 부분을 저쪽에서는 가차없이 숟가락으로 걷어내버린다는 거였어요. 같은 음식을 두고 이렇게 정반대로 받아들이다니. 신기하면서도 어쩐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우리에겐 보양식인 것이 누군가에겐 가장 먼저 버리는 경계 대상이라니. 저는 그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 의문을 그냥 덮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앉아 굳은 기름막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 보배 같던 그것이 이제는 영 다르게 보이더군요. 익숙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싶었습니다. 챕터 3.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면 생기는 변화. 궁금증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부엌에 가만히 서서 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너무 무심코 해온 일들이 새삼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국물 하나를 며칠씩 먹습니다. 한 솥 가득 끓여두고 아침에 데우고 저녁에 또 데우죠. 그래도 남으면 다음날 또 불에 올립니다. 저도 늘 그랬어요. 버리기 아까우니까요. 진하게 끓인 국일수록 더 오래 두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알아보니 기름은 조리 과정에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에 닿고 식고 또 불에 닿기를 반복하면 지방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데울 때는 괜찮아도 그게 거듭되면 처음 끓였을 때의 그 기름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산화라는 말이 처음엔 어렵게 들렸지만 풀어보니 단순했어요. 기름이 공기와 열을 거듭 만나 조금씩 상해간다는 뜻이었죠. 일부 변질된 기름 성분은 몸에 이롭지 않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이거였어요. 그 변화가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물은 여전히 구수하고 빛깔도 그대로니까요. 냄새도 똑같습니다. 맛있게 데워진 그 국 한 그릇 안에서 보이지 않는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멀쩡해 보이는 솥을 한참이나 들여다봤습니다. 매일 드나들던 이 부엌, 이 익숙한 공간에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어쩌면 제 정성이라 믿었던 그 오랜 끓임이 도리어 음식을 변하게 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솥뚜껑을 여는 손길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모르고 지나친 세월이 아득했어요. 챕터 4. 60대 이후 혈관이 더 위험한 이유. 그러다 문득 제 나이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올해 65입니다. 이름은 김영자고요. 식품회사에서 45년을 꼬박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용인시 양지읍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며 조용히 살고 있어요. 식품 일을 평생 했으니 먹는 것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몸 이야기가 나오니 그 자신감이 스르르 사라지더군요. 나이가 들면 혈관도 함께 늙는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어서 기름진 걸 좀 먹어도 잘 견뎌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탄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혈관이 야금야금 뻣뻣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지방이나 염분, 넘치는 열량을 처리해내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똑같은 곰탕 한 그릇을 먹어도 30살의 몸과 65의 몸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젊을 땐 흘려보내던 것을 이제는 몸이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식습관이 지금은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그 시절과 똑같이 먹고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변했는데 입맛만 그대로였던 거예요. 영자야, 너도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할 나이다. 거울 앞에서 저는 저 자신에게 그렇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평생 남을 먹이는 데만 골몰해온 제가 정작 제 몸은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구나. 그 사실이 뒤늦게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텃밭에 나가 흙을 만지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같은 땅도 철 따라 다른 것을 받아들이듯 사람 몸도 나이 따라 달라지는 거였어요. 저는 그 당연한 이치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챕터 5. 혈관 속에서 벌어지는 침묵의 공격.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이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원광디지털대학 한방건강학과에 떨리는 마음으로 등록했습니다. 건강식품과 약선 요리를 제대로 배우고 싶었거든요. 음식으로 몸을 다스리는 법을 이제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수업에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혈관 속 공격은 소리 없이 진행되니 그래서 더 무섭다고요. 저는 그 말을 공책에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과도한 포화지방을 오래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른바 LDL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혈관벽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진다고 했습니다. 동맥경화로 가는 길목인 거죠. 더 무서운 건 증상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아프지도 않고 겉으로 표시도 안 납니다. 그저 조용히 안에서부터 무너져가는 겁니다. 교수님은 동의보감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동의보감에는 10병9담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10가지 병 중 9은 담에서 비롯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담이란 비위가 음식을 제대로 사귀지 못해 몸 안에 고인 탁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자꾸 쌓이면 기름덩어리처럼 몸에 들러붙는다고 했어요.
비위를 든든히 해 그 탁한 것을 풀어내는 것이 치료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수백 년 전의 의사가 지금 제 혈관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그 공격이 어쩌면 제 몸속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공책을 덮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는 모른 척 넘어가지 않겠다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두려움보다 다행이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챕터 6. 갑자기 찾아오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 까맣게 잊고 있던 예전 일 하나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던 박종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늘 곰탕에 밥을 말아 후루룩 드시던 분이었죠. 누가 봐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한 번도 알아눕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길에서 그대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바로 전날까지 멀쩡히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동맥경화가 깊어지면 혈관이 결국 막힐 수 있다고 합니다. 좁아질 대로 좁아진 길에 무언가 걸리면 순식간에 피가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죠. 무서운 건 평소 멀쩡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당한다는 점입니다. 어제까지 환히 웃던 사람이 오늘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런 예고가 없습니다. 박종수 씨가 꼭 그랬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정성껏 끓여 식구들 앞에 놓아주던 그 국물이 어쩌면 이런 일과 영영 무관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걸요.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성한 자식들 얼굴도요. 제가 평생 좋은 마음 하나로 차려온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밥상이 도리어 누군가를 쓰러뜨릴 수도 있다니. 저는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박종수 씨를 자주 떠올렸습니다. 평범한 한 끼가 쌓이고 쌓여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앞에서 저는 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제 부엌부터 바꿔야 했어요. 좋은 마음만으로는 사람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저는 그 일을 겪고서야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챕터 7.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식탁의 함정.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저는 우리 집 밥상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놓치고 있던 함정들이 하나둘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남은 국물을 아깝다고 계속 데워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버리기 아까워서 한솥을 며칠씩 데우고 또 데웠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둘째는 조림 양념까지 밥에 쓱쓱 비벼 먹는 오랜 버릇이었어요. 자작하게 졸인 그 짭짤하고 기름진 양념이 흰밥에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요. 그릇에 양념 한 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 고스란히 몸으로 들어간 거죠. 셋째는 국물 위에 뜬 그 기름층을 그냥 두고 먹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름을 걷어내기는커녕 오히려 고소하다며 한 숟갈씩 떠먹었어요. 그게 깊은 맛의 핵심이라 여겼으니까요. 하나하나 따로 보면 참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을 쌓였다고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작은 물방울도 결국 바위를 뚫는다잖아요. 그 사소한 습관들이 모이고 또 모여 제 혈관에 깊은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혹시나도. 저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저와 똑같을지 모릅니다. 너무 익숙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습관들. 저는 이제야 비로소 그 함정을 똑바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그 함정들을 적어내려가다 보니 손이 다 떨렸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한 일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정성이 모르는 사이 독이 되어 쌓였던 겁니다. 저는 한동안 식탁 앞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냥 자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알게 된 이상 이제는 바로잡을 차례였으니까요. 챕터 8. 혈관을 지키는 가장 쉬운 실천법. 그렇다고 겁만 잔뜩 먹고 끝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바꾸기로 했어요. 다행히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먼저 국물 표면에 기름부터 걷어냈습니다. 끓인 국을 한 김 식히면 기름이 위로 동동 뜨잖아요. 바로 그때 국자로 살살 떠내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국 한 그릇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고기는 기름진 부위 대신 살코기 위주로 골랐어요. 푹 졸여서 짜게 만들기보다는
되도록 담백하게 조리하려 애썼습니다. 간도 슴슴하게 맞췄죠. 채소와 식이섬유도 넉넉히 곁들였습니다. 마침 텃밭에 푸성귀가 사철 가득하니 저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없더군요. 약선 요리를 배우며 새로 알게 된 것도 있어요. 동의보감에서는 비위를 든든히 하고 몸 안에 탁한 것을 잘 풀어주면 고여있던 담도 묽어져 저절로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잘 다스린 음식이 곧 약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가벼운 운동과 꾸준한 체중 관리를 더했습니다. 텃밭을 매일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지더군요. 저는 65이 되어서야 이걸 알았습니다. 너무 늦었다고요. 아니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먹어왔든 오늘 한 끼부터 다르게 차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밥상은 지금 어떠신가요? 오늘 저녁 국물 위에 뜬 기름부터 딱 한 번만 걷어내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시작입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캐낸 푸성귀로 상을 차립니다. 기름을 걷어낸 맑은 국 한 그릇이 이제는 진한 국물보다 더 든든하게 느껴져요. 늦게 시작했지만 저는 매 끼니가 새로운 약이라 믿습니다.